뭐 일례로 제가 대응드렸었던 뭐 똑같이 비정기 세무조사 사례가 있었는데 BBC 다 거래하면 한 50 몇 억 내시는 거였는데 한 50억이 사라졌죠. 혹시라도 지금 뭐 이제 압수수색을 당하셨거나 예치를 받으신 대표님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대리인은 선임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저희 세무조사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모였는데요. 뭐 여러 가지 세무조사가 있지만 오늘은 조금 특이한, 그냥 일반인 분들이 느끼기에는 압수수색 과 같은 뭐 세무의 용어로는 예치조사 또는 이제 표적조사라는 표현이 좀 더 익숙하실 것 같은데 그런 사례를 우리가 한번 논의해보고자 해요. 영치조사, 예치조사는 사실 굉장히 압박감이 심하죠. 기본적으로 세무조사가 2주 전에 이제 통보하고서 이제 준비해라 하고서 이제 세무조사를 나오는데 영치조사는 일단 들이닥치거든요.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TV에 나온 이제 검찰 수색을 하거나 이럴 때의 느낌이 좀 있어요. 그 공무원분들이 한 수십 명이 오세요.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자료를 수집할지를 딱 계획을 짜신 다음에 들어가서 자 이제 컴퓨터에 손 떼시고 다 일어나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훨씬 더 강압적이고 굉장히 큰 중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이제 납세자한테 대응을 하시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에서 손 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하시면서 경리팀 직원들이 이제 컴퓨터를 쉽게 말하면 USB로 가져가십니다. 이미징 뜬다고 저희가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회사의 자료가 그대로 국세청으로 가게 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국세청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세무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예치조사랑 정기조사는 조금 다르잖아요. 정기조사 같은 경우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십니다. 적법하게 이런 자료를 주세요. 저희가 제출하는 자료, 회사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예치조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미징 떠가서 그 자료 그대로 날 것 그대로의 자료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게 예치조사, 압수수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예치조사는 왜 나오는 거예요? 그 트리거들이 있습니다.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례들이 있겠지만 제일 큰 사례는 내부 고발입니다. 추정컨대 내부 고발은 한 비정기 조사에서 한 60% 정도의 트리거를 구성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뭐 FIU라고 금융거래분석원에서 이상한 그 거래가 포착되면서 그 자료가 이제 세무서에 통보됐고 그거를 통해서 조사 계획을 통해서 나온다거나 뭐 그런 사례들이 있고, 요즘 좀 최근에 많이 보게 된 게 세금계산서 조기 경보가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자문을 들으신 건데 세금계산서 끊어서 이렇게 비용을 좀 털어버리실 생각으로 그 가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시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국세청에서 정하고 있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시스템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유형에 맞게 잘못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면 국세청 내부적으로 정보가 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담당자가 배정이 되고 담당자분이 그 거래에 대해서 검증하도록 되어 있어요. 당장 압수수색이 나오진 않을 수 있지만 전화가 옵니다. 이 거래 이상한데 소명해 주세요라고 전화가 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경보가 울릴 정도로 잘못된 세금계산서라면 열에 8, 9은 그렇죠. 잘못된 거래가 많고 소명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은 거래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정현근 회계사가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제일 포인트가 이제 내부 고발이에요. 내부 고발이라고 하면은 회사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국세청에다 그거를 제공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대응했던 조사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회사에서 굉장히 민감한 정보는 그 어디 외부 창고에다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조사가 나와서 조사관이 그 창고를 딱 찍더라고요. 근데 그 창고를 아는 사람들은 진짜로 극소수의 직원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내부 고발이라고 판단을 했고 누군지 신증까지 갔어요. 왜냐면은 그 회사 내부적으로 조금 이제 어쨌든 불만이 있으셨던 분이 퇴사를 하시고 얼마 안 지나서 조사가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회사 직원분들 또는 뭐 일부 대리인들은 생각보다 회사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정보 중에 이제 위험한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대표님들은 잘 모르시고 그거를 항상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사실 그런 사례를 만들기 전에 좀 먼저 대리인을 통해서 이제 사전적으로 점검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좀 이상한 거래나 탈세 같은 거가 나중에 적출되고 저희한테 오는 사례들을 보면 저희한테 공유를 안 해주셨거나 아니면 뭐 이제 그 기존 대리인한테 전해 듣기는 말씀을 안 하. 그렇죠. 치고 그런 그냥 경우가 처리를 제일 많죠. 해버리셨는데 근데 뭐 이미 이름 발생을 해버리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대리인한테 이 거래가 괜찮은 건지는 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부 고발이나 뭐 세금계산서 둘 다 이제 마찬가지긴 한데 몰라서 영치조사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세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대표님이나 그 관리자분들은 그렇죠. 이게 뭐 그렇게 잘못된다 다 하던데? 우리 옆에 회사도 아니면 우리 옆에 사장님도 다 이렇게 한다던데? 요것 때문에 사실 트리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세금계산서 이제 경보 같은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 이 세금계산서 기본적으로 다들 영수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좋은 지적해 주신 게 세금 계산서를 영수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뭐 대표님 중에 법인을 2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거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로 돈을 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돈을 보내면서 세금계산서를 끊으세요. 그렇지. 세금계산서 끊어야지 하면서 이제 끊어야지. 영수증을 영수증 끊어야지. 끊어야지 하면서. 근데 세금계산서가 사실 법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세의 질서를 확립하는 그렇죠. 차원의 증빙이기 때문에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으셨다. 요거는 일종의 거짓 세금계산서, 가공 세금계산서, 뭐 더 길게 가면 자료사항 혐의로 조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시면 대부분 빠져나오지 못하시죠. 그렇죠. 이런 거래를 하기 전에 자문을 먼저 구하셨다면 이제 조사의 위험에서도 상당히 회피가 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항상 그 일을 할 때 대표님 또는 그 위에 의사결정하신 분들이랑 중요한 거래에 대해서 항상 논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래를 처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일이 일어나고 나서 수습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사전적으로 준비를 하면은 이런 조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 과세관청에서 뭐 소득금액 탄로라든가 뭐 잘못된 세금계산서라든가 그런 걸 파악할 수 있는 수단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엄청 많죠. FIU도 네. 뭐 했지만 네. PCI 시스템 통해서 이제 소득 지출 분석해서 탄로의 혐의를 좀 잡아내는 경우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세금계산서 조기 경보도 있고, 부가세 사후 검증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사가 시작됐을 때 핀치에 몰리시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 거는 맞지만 그렇죠. 대리인은 선임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조사 기획이 꼭 완벽하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뭐 일례로 제가 대응드렸었던 뭐 똑같이 비정기 세무조사 사례가 있었는데, 그분도 똑같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끊으셨어요. 법인이 3개였고 연달아서 세금계산서를 끊은 상황이었는데 법인이 3개가 있다고 했는데 ABC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A와 B가 끊은 거래는 잘못된 게 맞았어요. 근데 B와 C가 끊은 거래는 그게 진짜 거래였던 건데 연관지어서 그냥 생각을 하신 거고, 중간에 이제 저희가 투입이 됐어요. 저희가 대리인으로 선임이 됐고, A와 B의 거래는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혐의 인정하시고, 근데 B와 C의 거래는 이건 세법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거래고, 뭐 비용도 인정받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적극 조명하겠습니다 해서 이분들이 A, B, C 다 거래하면 한 50억 내시는 거였는데 한 50억이 사라졌죠. 그래서 뭐 사실 B, C 그 거래가 가장 중요했던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뭐 이제 압수수색을 당하셨거나 예치를 받으신 대표님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대리인은 선임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공마입니다. 저희가 자주 드는 예지만 형사사건에 연루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변호사 없이 들어가시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치조사를 당하셨다는 건 뭔가 조금 나쁜 혐의가 있으셨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세법상의 지식이 있는 대리인과 함께 조사를 진행하시는 거죠. 보통 이제 유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런 경우에는 네. 이게 세법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세무공무원은 자료를 다 분석했고 다 갖고 있고, 맞습니다. 여기서 질문안에서 예스라는 대답만 나오면 바로 과세,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세무대리인 선정은 비정기든 정기든 다 마찬가지지만 더더욱이 비정기는 필요하죠. 그리고 말을 최대한 아끼셔야 돼요. 아끼셔야 됩니다. 네. 그들이 혐의를 갖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저희 쪽에서 그걸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하면은 대응을 하는 그 얼마간에 안 되는 시간에 따라서 세금이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뭐 조사가 나오시면은 뭐 대리인 선임하는 건 너무 당연하세요. 이건 뭐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좀 경험 있는 대리인을 선임을 하셔야 된다. 그 로엘 선임하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세무조사해서 지금까지 실패한 사례가 없었죠. 네. 소속 회계사들이 한 10년 이상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든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봤던 상황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세무조사라는 게 경험이 가장 중요하고, 저희가 돌았었던 업체에서 거의 모든 사례들을 가지고 있고, 뭐 대기업에서 나왔었던 모든 적출 사례들을 저희가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례 또 어떤 상황에서 저희를 부르셔도 저희 대응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나오셨다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어떻게 연락 주죠? 링크가 하겠습니다. 링크를 씌워줄 겁니다. 네.